안녕하세요. 2차 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1차 시에서는 이 베르메르에 대해서 지금 아주 순수한 그런 작품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우리 2차 시에서는 이 휘슬러의 화가에 대한 이미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 휘슬러는 제임스 맥닐 휘슬러라는 사람인데요. 화가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이 휘슬러는 이 인물화를 그렸는데 이 인물화에서도 이 어머니에 대한 이 화가의 어머니라고도 불립니다. 이슬러는 그래서 이 시슬러의 그 작품 세계를 보면서 한번 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휘슬러는요, 미국 태생의 미술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색을 다루는 이 색조주의, 색조가 뭐냐면 톤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색들이 그 명도하고 채도가 복합되어 있는 그런 색들입니다. 그래서 색이 아주 미묘하고 독특한 그런 색들을 많이 쓴 게 이 색조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휘슬러는 이 런던 밤 풍경을 즐겨서 그렸어요. 그리고 이 제임스 맥닐 휘슬러는 1834년, 1903년 아일랜드계 미국 인상파가입니다. 매사추세츠 주 로엘에서 토막 기사인 이 아버지에게서 셋째 아들로 출생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이 러시아에서 보내고요. 1855년에 파리로 유학을 합니다. 그리고 글레르라는 그 화가한테 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시슬러는 런던의 밤 풍경을 주제로 한 그림들과 진보적인 양식으로 그린 인상적인 전신 초상화를 그렸으며 구성상의 요소를 추상화하면서 주제성을 배제하는 과정이 음악하고 통하는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품의 부제로 이런 심포니, 야상곡 이런 음악 용어를 사용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화가의 어머니, 야상곡, 연작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음악을 좋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히슬러는 그림을 그리는 것은 그냥 보고 느끼고 영감도 좋지만 이 음악으로서 이런 심포니나 이런 클래식한 음악에서 이런 색과 형태를 만들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음악을 통해서도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으로서 음악을 들으면서 이 형태나 이런 그 조형적인 형태라든가 아니면 그런 조형조의 색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심포니, 야상곡 이 작품들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부제로 써서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리는 화가 중에 대표적인 화가가 이 히슬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히슬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림으로부터 외부적인 것을 제거했다. 우선 내 그림은 선과 색과 형태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술은 예술과 무관한 감정들, 예를 들어서 애국심, 동정과 같은 감정들을 배제하고 오직 관람자의 눈과 귀에 예술적으로 호소해야 한다 하고 이렇게 휘슬러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나는 이 그림이 외부적인 것을 다른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 그림은 이 색하고 형태의 조화가 균형을 이루는 게 목적이고 이거는 예술과 무관한 이런 감정들 나에 대한 이런 눈, 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직 관람자의 눈과 귀에 예술적으로 호소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흰 옷을 입은 소녀입니다. 이것도 이름이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여인데 백색 교향곡 1번
이라고 제목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19세기의 미술세계의 흰색이라는 것은 스케치를 하기 전에 바탕색을 칠하는 것으로 쓰여졌지, 어느 누구도 이 흰색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던 때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흰색은 색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한 흰색을 색의 반열에 올려놓은 화가가 이 제임스 히슬러라는 거죠. 최초라는 거죠. 이 흰색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게 최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백색 교향곡 1번이라는 이 모델이 조안나 히퍼넨이라는 이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이 부모를 따라서 런던으로 이주했고요.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으로 학교를 갈 수 없었대요. 그래서 그녀의 아름다움은 이 시슬러의 정부가 되면서 사교계의 많은 예술인들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속 히슬러의 그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조안나 히퍼넌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백색의 이 흰 드레스로 아주 청초하고 예쁘죠. 이런 모습에 지금 이 동물이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슬러는 이 조안나를 동양적인 신비감, 그리고 슬픈 듯 우아한 표정의 아름다움을 이 백색 교향곡 1번이요. 흰 옷을 입은 소녀, 이 백색의 아름다움을 그려냈다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이 한 작품의 대부분이 이런 흰색으로 그려진 흰 옷을 입은 소녀, 조안나 초상화에서 이 히슬러는 색채의 마술사답게 흰색의 무한한 이런 표현 능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주제보다는 이런 색채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소녀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백색 교향곡 1번 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히슬러의 작품들을 보면 무슨 이렇게 음악에 관계된 이런 교향곡 뭐 몇 번 뭐 그런 식으로 이런 음악에 심취되어져 있는 이런 것들의 주제를 많이 따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흰색이지만 이 흰색에도 이렇게 배색으로 해서 음영을 주고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서 이렇게 음영을 주면서 빛이 이렇게 해서 줘서 이런 빛에 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렇게 굉장히 우아하면서도 이렇게 고급스러운 이런 빛을 그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히슬러는 이 색감을 아주 그 예쁘게 교묘 좀 신기하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표정의 그런 그 컬러를 가지고서 많이 사용을 한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859년에 런던으로 자리를 옮긴 이래 히슬러는 이 쿠르베의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애씁니다. 이 히슬러는 이 쿠르베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1863년에는 낙선 전에 출품했던 이 그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출품했던 그 유명한 흰옷의 소녀는 이 마네의 풀밭 위의 식사와 함께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라파엘 전파인 로제티가 그리던 젊은 여인의 무궁화를 동경하는 듯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 나중에 유명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네의 풀밭 위의 식사 그 그림도 엄청나게 그 말이 많았죠. 그 그림들이 왜냐하면 이 풀밭에 있는 그 여자가 옷을 다 벗고 있잖아요. 그 그림이. 그리고 표정이 뭐예요? 정면을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그림들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야? 그랬다는 거죠. 이 평범하게 서 있는 저 여자의 그림, 흰 옷을 입은 소녀? 저게 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독특한 이런 기법과 이런 그 소재를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대에
너무 앞서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 시대에 빛을 못했을 것 같은 생각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이 작품은 흰색의 색조를 주조로 한 절묘한 작품으로 후에 히슬러는 여기에 백색 교양복 넘버 원이라는 제목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이 회화에서의 미묘한 이 색조의 차이에 점점 몰두하면서 문학적인 내용보다 그림의 순수한 이런 형식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의 신념이 잘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음악적인 제목들 교향곡, 편곡, 후에 그 유명한 야상곡 이런 분위기 있는 음악과 상응되는 이런 색조, 톤이에요. 그 다음에 색채, 그리고 그런 선의 조화에 대한 그의 생각을 잘 보여주는 것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화가는 그런 음악적인 것들, 교향곡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편곡, 그 다음에 후에 유명한 그런 야상곡, 그런 분위기 음악하고 이 색하고 같이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런 그 색에 대한 그런 선의 조화, 그의 생각들을 잘 그려져서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데서 그 음악에서 그런 영감들을 갖고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거는 크레몬빛, 이 푸른색과 은색의 야상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히슬러의 색채화음은 다른 작품에서는 이 불꽃에서도 또 훨씬 가라앉고 있죠. 그래서 대낮의 이런 산문적인 이런 산업도시를 신비로운 그런 꿈 같은 시, 그 다음에 반사되는 그런 빛을 받아서 여기저기 이 반짝반짝 있는 이 그림자, 흐느끼는 이 흐르는 이 만들어내는 이 황혼질 무렵의 템즈강에서 사색등문이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1872년에 그린 크레몬빛, 푸른빛과 은색의 야상곡 이 작품들은 이 모네의 안개 낀 루안 대성당 연작보다 그의 20년이나 앞섰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모네나 이런 것들은 인상주에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전에 벌써 이 히슬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인상주에 나오는 작품들을 먼저 이렇게 이런 시적인 이런 그 뭐예요? 신비스러운 꿈 같은 이런 시적인 것들 읽고 빛을 받아서 여기저기서 반짝이는 조금 이런 여기저기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이렇게 이 그림 자체가 그린이라고 했어요. 푸른, 이 푸른색. 그래서 이런 푸른색과 그런 은색, 푸른색과 은색의 이런 야상곡이란. 그래서 이런 음악성들을 많이 띄웠다는 거죠. 이 그 크레몬 빛. 그래서 크레몬 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푸른색과 이런 그린에서 나타나는 이런 푸른색과 은색의 그런 야상곡.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작품들을 보면 그 모네에서 나타난 그런 안개 낀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런 그 히슬러의 이런 신비스러운 꿈 같은 이 반사되는 빛을 받아서 이런 그 꿈 같은 그림자 이런 그 그림자의 빛으로 이런 것들을 그렸다는 게 이 당시에 아주 인상주의를 앞섰다 미리 예측하면서 그림을 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이 푸른색과 은색의 양서공인데 이 크레몬 빛이 또 굉장히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로 남고 있습니다. 이거는 논쟁을 좋아하고 일부러 저기를 불러일으켰던 히슬러는 말년에 특히 이 시커트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요. 영국인의 취향을 이 프랑스 미술의 새로운 가치와 하회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선구자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대중들은 그의 섬세한 애칭을 좋아했고요. 이게 이제 애칭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동파나 비슷한 건데요. 애칭이라는 게 이거는 이제 색들은 별로 안 하고요. 그렇게 약간 그 가느다란 펜 기법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애칭 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섬세하게, 이거는 아주 굉장히 그 바늘 같은 그런 그 펜 걸로 이렇게 그 판에다가 파여서 이렇게 하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섬세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대중들은 이런 그 섬세한 애칭을 좋아했대요. 그리고 그는 실내 장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요. 그리고 명료하고도 평이한 이런 색을 사용해서 빅토리아 시대의 거추장스러움을 몰아낸 단순화의 선구자였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이래요. 나는 그림에서의 일체에 관심을 제거하면서 나의 작품 속에 예술적인 관심만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했느니라. 그것은 우선 선이라는 거, 이런 선들, 형태, 그 다음에 빛깔 등의 배합이며, 그리하여 나는 대칭적인 결과를 가져가게 될 이 배합, 배색이죠. 배색이 갖는 부수성도 활용시켰다. 그래서 히슬러는 이런 순수한 형식적인 조화를 추구해서 오늘날 미국 추상화를 예언하였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칭적인 애칭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이 그림의 그 아까 보면은 그린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그림의 그런 그 빛에 관계된 이런 그 톤에 대한 내기들, 그 다음에 그런 선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형태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음악에서 느껴지는 그런 형태와 선과 색채에서 느껴지는 그런 조화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히슬러의 이런 작품들이 나중에 후세에 와서는 이게 미국의 추상화를 만들어줬다고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슬러의 이런 작품 때문에 나중에 이런 그 모네의 인상주의 작품들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미국의 추상화의 그 작품들이 이 사람의 이 히슬러의 작품들을 통해서 영감을 얻어서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히슬러의 그 명화 추천 이유가 있습니다. 명화 추천하면 히슬러도 뽑는데 이 작품은 왜 그러냐면 히슬러는 굉장히 그 색감들이 여성적이고 편안한 그런 느낌의 표현이 두드러지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아한 명화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명화의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화 작품처럼 히슬러는 개성이 돋보이면서도 그림들이, 색감들이 굉장히 여성적이면서도 부드럽고 편안하고 그런 우아한 느낌의 색감들을, 색조를 갖는다는 거죠. 이게 이 히슬러의 작품의 세계의 느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그림들을 보면 여성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색감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성적이고 편안하고 우아하고 굉장히 부드럽고 섬세하고 그러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좀 독특해. 그런 그림을 갖는 게 히슬러의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또 뭐냐면요. 검은색과 황금색의 녹턴이라고 떨어지는 불꽃입니다. 미국 태생으로 이 런던에서 활약하던 이 히슬러는 그림들이 더 강경해졌어요. 그래서 1877년 런던의 그로스브너 갤러리에서 검은색과 황금색의 녹턴, 그래서 떨어지는 불꽃이라는 작품을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은색과 황금색, 이것들은 뭐냐면 젖은 화면 위에 물감이 찰석되어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섬세한 이 그림은 런던의 그 야경의 황홀한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해와란 더 이상 이야기를 보여주거나 사실대로 묘사할 필요 없이
색채와 형태의 그런 추상적 가치 그 자체만으로도 존재한다는 히슬러의 믿음을 반영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그 전에 그림들은 회화라는 거는 굉장히 사실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예쁘고 섬세한 그런 작품이었다면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이 추상적인 이미지들을 자꾸 이제 보여주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색채, 그 다음에 형태감, 그 다음에 거기서 나타나는 그런 추상적인 가치, 그런 것만 가지고도 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은색과 황금색의 노턴 해가지고 떨어지는 불꽃이라는 이 이미지를 가졌습니다. 이 작품은요, 어두운 그림자, 어두운 그림의 거친 붓 터치 안에서 찬란한 금빛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꽃이 마치 금빛처럼 보여졌다는 거죠. 그림 안에는 이렇게 명확한 이런 형태는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냥 어렴풋이 보이는 어렴풋이 보여요. 그렇게 어렴풋이 보이는 그런 물가, 배의 형태와 물가, 그리고 그림의 전경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슬러의 그 예술은 미의 구현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예술을 위한 예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유미주의 운동의 선봉자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사적인 내용이 그림의 주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당시에 히슬러는 이런 시각 대상의 이 색과 형태, 그리고 이런 구성에 주목하면서 해양의 회화, 그림의 이런 조형 언어가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미술을 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이 그 황금색과 황금색의 녹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불꽃이 일어나는 것들인데 이거를 황금색으로 이제 비유를 해서 보여준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것들은 이 시각 대상에서 보여주는 이런 그 색과 형태, 그리고 구성에서 주목되어지는 그런 조형 언어들, 이것들이 이 미술 그 자체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거의 작품이라고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검은색과 검은색과 황금색이 이렇게 떨어진다, 떨어지는 불꽃이다 해가지고 이 검은색과 황금색의 이런 녹턴이라는 제목을 세워서 이런 그림에 이런 추상적인 이미지가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이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과 금색의 야상곡, 다 뭐 야상곡, 검은색과 금색의 야상곡, 검은색과 황금색의 녹턴, 떨어지는 불꽃, 떨어지는 축포, 다 그런 식의 작품들의 제목이 달아졌습니다. 또 떨어지는 축포라는 얘기도, 불꽃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축포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런던의 크레먼 가든에서 정기적으로 불꽃놀이를 한대요. 그래서 이 불꽃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불꽃 축제를 보고서 이 그림으로 그린 거죠. 그래서 떨어지는 축포라는 부제를 알고 나서 그림을 찬찬히 살펴본 후에야 강변에 드문드문 서 있는 사람들과 강변에 이렇게 막 드문드문 서 있는 사람들과 강가를 비치는 도시의 불빛, 그리고 검부른 하늘, 오렌지빛 불꽃의 그런 잔상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린 것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풍경이 아니라 그 밤의 정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은 보고 있는 그대로, 풍경을 보고 있는 그대로 풍경을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나서 그 느낌과 그런 그
형태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표현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슬러는 회화에서 음악과 같이 순수하고 추상적인 아름다움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을 알려준 겁니다. 이 히슬러라는 사람이. 그래서 회화에는 음악과 순수적인 이런 추상적인 아름다움이 어우러진다는 것을 알려줬고요. 또 히슬러는 이런 음악적인 제목들은 회화가 어떤 특별한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색채와 형태의 그런 자유로운 그런 조합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회화는 실제 대상의 재현이 화면에서 사라지고 추상화된 형태와 선, 색에 의해서 감성과 정신적인 개념들이 구현되는 이런 현대의 추상 미술의 이념하고 연결된다고 보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영국은 이 미술 평론계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었던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이 라파엘 이전의 화가들을 본보기로 택해서 라파엘 전파 이런 것들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라파엘 전파의 작품은 이렇게 정화된 세부 묘사와 종교적인 신비로운 분위기 그리고 장식성이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영국 미술의 이러한 흐름 아래에 비춰진 히슬러의 미술은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대다수의 영국인들은 이런 서사적인 내용을 결부시키지 않은 채 회화를 단지 회화 자체로서 본다는 것을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서양 명화 중에 어머니 모습을 제일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늙으신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이 절절히 묻어나는 이 히슬러의 하가의 어머니라는 작품이 다연 이런 으뜸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미국 최초의 어머니날 기념 우편에도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의 가슴에 뭉클한 울림을 준 그림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히슬러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대부분 영국과 프랑스에서 활동했어요. 그래서 이 타고난 유머 감각과 사교적인 성격으로 남의 눈에 띄는 활동을 즐겼고요. 외모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자신의 그림에 대한 평가에도 무척 민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히슬러의 예술관이었습니다. 예술이란 예술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실제 그림을 그린 대상과는 얼마나 닮았는가 하는 문제보다는 색과 형태에 이루는 조형 방식에 우선순위를 두었고요. 이거는 어머니를 향한 히슬러의 마음이 어땠을까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서 그림을 표현했다고 해요. 당시 히슬러는 뉴욕의 첼시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대요. 그래서 67세의 고령이었대요. 오랜 시간 서 있는 것이 어려워서 어머니를 위해 히슬러는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구도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풍부하고 그런 부드러운 색감과 인물의 정수를 표현한 통찰력에 이르기까지 그가 지켜온 미학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두드러지는 것과 바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색과 구도의 힘입니다. 단정한 자세 그리고 무릎에 이런 손을 올린 채 정면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의자에 앉은 어머니와 왼편 커튼 이런 검은색이 화면 전체 분위기를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벽면은 회색 그리고 상단에 걸린 그림에는 또 흰색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례 검은색의 이런 비례의 이런 단계의 이런 것들을 비례를 세워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선이에요. 또 시선이 딱 이렇게 경직되면서도 이렇게 차분한 이런 모습의 자세를 올렸다는 게 또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원래 제목은 회색과 검은색의 조화 예술가의 어머니입니다. 이 히슬러가 붙인 이 긴 제목이 그 예술이 지향하던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초상을 그렸지만 히슬러가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점은 색과 형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검은색과 회색 그리고 정적인 구도의 조화가 보여주는 격조, 품위 있는 예술가의 어머니로서 벼태온 인고의 시간이 짐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배색의 비례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해서 이렇게 검은색과 회색
이런 비례를 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이 정서를 색과 형태로 결합해서 이 초상화는 근대 회화의 아이콘이 되었고요. 풍부하고 부드러운 색감과 인물의 정수를 표현한 통찰력 때문에 이게 1934년에 제1회 어머니 날에 기념 우표에도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머니들을 기억하며 경의를 표하며 하면서 이렇게 우표에 이 작품까지 이슬러의 작품이 실려서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늘 푸른 나무입니다. 그저 넓게 펼쳐져 있는 이 바닷물과 한 번에 휘슬러 그린 듯한 좁은 하늘, 그리고 수평선을 갈라 버리는 약하게 보이는 이 4개의 범선들이 있습니다. 이 구도는 굉장히 이국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죠. 그래서 프랑스 하단에 소개되어서 관심을 끌고 있는 일본의 여유로면서도 깊이가 있는 작품 판각화에 관한 히슬러의 관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평으로 넓게 브러쉬한 연한 초록색, 부드러움과 해석으로 한정된 이 절제된 색깔, 혁신적인 이 원근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판각화에 관심을 가졌던 히슬러는요, 프랑스 장인으로부터 이 판각화, 석판화 이런 것들을 배워서 손수, 인쇄하는 작업까지 해서 말년에는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생시에 이미 상당한 인정을 받아서 1884년에서 92년까지 독일과 프랑스에서 예술원, 회원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에 약간 그 파스텔풍의 이런 그림들을 애매하면서도 이렇게 부드럽고 섬세한 이런 이미지들을 그린 게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지금 2차 수업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